이상입니다. 네. 네, 말씀하시죠. 네. 성함이 어떻게 되신다고 하셨죠? 예, 김현성 변호사입니다. 예, 네, 한덕수 김현성 피고인의 예, 변호인입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리고 배석 판사님. 법치주의의 최후의 보루인 이 법정에서 특별검사의 이 사건 기소 및 그 본질에 대하여 간략히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첫째, 헌법재판관 지명 및 임명 행위는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 요구되는 재량 행위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기관인 헌법재판관에 누구를 지명하고 임명할 것인지, 언제 지명하고 임명할 것인지는 헌법이 부여한 고유한 인사권의 행사입니다. 이는 전형적인 정치 문제이자 결단의 영역입니다. 역대 대통령을 보더라도 헌법기관 구성과 관련된 인사권 행사가 사후의 사법적 판단, 특히 형사재판의 대상이 된 적이 없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에 깜짝 인사도 있었고 심지어 이른바 인사실패라는 말을 듣더라도 정치적 책임을 질 뿐 법적 책임을 진 사례는 없었습니다. 이는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통령의 인사권이야말로 대통령의 권한 중에서도 가장 폭넓은 재량이 인정되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역시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 행위에 대해서는 사법심사를 자제한다는 법리를 인정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특별검사는 정치의 영역에서 해결되어야 할 헌법재판관 인선 문제를 법정으로 끌어들이고 이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으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삼권 분립의 헌법 정신을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처사입니다. 둘째, 이 사건 기소는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인사권을 하위 행정 절차가 뒤흔드는 전형적으로 본말이 전도된 꼼수 기소입니다. 설령 100번을 양보하여 사법적 판단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특별검사의 논리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특별검사는 인사검증 절차를 생략하거나 간략히 했다는 이유로 직권남용죄를 적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인사검증은 대통령의 결단을 보좌하기 위한 내부적인 행정 절차에 불과합니다. 보좌기관이 수행하는 내부적 절차가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을 구속할 수는 없습니다. 인사검증 절차를 따르지 않았으니 범죄다라는 특별검사의 주장은 하위 실무 절차를 헌법적 권한보다 우위에 두는 것으로서 대통령의 헌법상 인사권을 형해하는 위험한 논리입니다. 특별검사는 형식상 인사검증 부분을 기소하였지만 사실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행위를 우회적으로 기소한 것입니다. 즉 피고인 한덕수의 헌법재판관 지명 행위에 대한 기소가 여의치 않자 그동안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았던 실무적인 보좌 행위에 불과한 인사검증 부분을 기소함으로써 사실상 헌법재판관 지명 행위를 꼼수 기소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사법부가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의 헌법적 결단을 형사 문제로 둔갑시킨 특별검사의 부당한 기소를 법의 이름으로 엄중히 통제해 주시어 대한민국의 사법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피고인 한덕수는 지난 50여 년간 공직자로서 그리고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오직 헌법과 국민을 최상위에 두고 고뇌하고 결단하였습니다. 이러한 피고인 한덕수에게 한치의 억울함이 없도록 존경하는 재판장님을 비롯한 재판부께서 오로지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준엄하고 공정한 재판을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방금 김현성 변호사님이셨고 앞에 말씀하신 변호사님 성 박기용 변호사입니다. 박기용 변호사님. 예. 네, 다음은 최상목 피고인과 관련해서 의견 진술하시겠습니다. 예. 성함이 어떠신가요? 법무법인 송무의 이범균 변호사입니다. 네. 예,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최상목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 변호인께서 말씀하신 절차적인 문제점은 그대로 인용하고 유익으로 원용하고 별도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변론 분리와 관련한 절차적인 문제를 먼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피고인이 왜 이 사건에서 공동 피고인으로 공소가 제기되었는지 의문입니다. 이 사건 공소 사실은 피고인 1, 2의 각각의 직무 유기, 피고인 1, 3, 4, 5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피고인 2의 위증이라는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피고인 2는 상피고인 누구와도 공범 관계에 있지 아니한 단독 범행으로 기소되어 있는데도 아무런 합리적 이유 없이 이 사건에 병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먼저 직무유기의 공소사실은 피고인 1의 권한대행으로서의 미임명, 피고인 2의 권한대행의 대행으로서의 미임명, 피고인 1의 권한대행 복귀 후의 미임명이라는 세 가지로서 이들 각 공소사실은 행위의 주체와 내용이 명확히 구별되고 시간적으로도 결코 중첩될 수 없는 것으로서 그 본질상 각각 단독 범행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으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의 공소사실 역시 약 18면 분량에 이르는 상세한 공소사실의 기재 속에 피고인 2의 이름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아니합니다. 마지막으로 위증의 공소사실 또한 오로지 피고인 2만의 단독 범행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2를 공동 피고인으로 묶어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그렇게 해야만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가 없고 피고인 2에게 불필요한 예단을 초래할 우려만 있어서 심히 부당합니다. 지난 공판기일에서 본 변호인이 변론의 분리를 요청하자 검사는 일련의 행위라는 모호한 개념을 내세워 피고인 2에 대한 심리를 분리해서는 안 되고 병합하여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련의 행위라는 개념은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하여 향하여졌거나 동일인의 연쇄적 반복적인 행위 전체를 규범적으로 평가하여 구속요건 해당성이나 죄수 또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판단할 때 사용되는 평가적 용어입니다. 즉, 개별 행위의 사실관계가 먼저 특정되고 그 행위들 사이의 관련성까지 밝혀진 뒤에야 비로소 이를 묶어 일련의 행위라 칭할 여지가 있는 것이지 공소제기 단계에서 피고인의 구체적 가담 내용이나 인과관계가 불분명한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일련의 행위라는 추상적인 표현을 끌어들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검사가 피고인의 구체적인 실행 행위나 공모 사실도 전혀 특정하지 못한 채 막연히 일련의 행위라고 칭하는 것은 입증 부족을 모호한 단어로 덮으려는 시도에 불과하며 공소제기에 있어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형사소송법에도 위배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검사는 12.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운동 진압 과정에서의 내란 사건에 관한 대법원 1997년 4월 17일 선고 96도 3376 전원합의체 판결의 판결문에 일련의 행위라는 표현이 사용된 데에 착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일련의 행위라는 표현은 목적범인 내란죄에 있어서 국헌문란의 목적이라는 초과 주권적 위법 요소를 인정하기 위해 이미 객관적으로 입증된 다수의 실행행위들과 그 경위 및 결과를 종합하여 사후적으로 평가하는 단계에서 사용된 것이지 공모나 실행행위와 같은 객관적인 행위 자체의 부존재나 공백을 메우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위 전원합의체 판결문에 의하더라도 일련의 행위를 구성하는 행위들이 무엇인지를 나열한 다음 거기에 피고인들이 어떤 관여를 하였는지에 대한 구체적 사실 인증을 전제로 그러한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반면 이 사건 공소장에는 일련의 행위라는 언급 자체를 찾아볼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일련의 행위를 구성하는 각각의 행위가 무엇이며 거기에 피고인 2가 어떤 관여를 하였다는 것인지에 대해서 아무런 기재조차 없습니다. 결론에 해당하는 일련의 행위를 먼저 구실로 내세워 병합심리의 필요성을 강변하고 있을 뿐입니다. 검사가 스스로 공소장에 적시조차 하지 못하는 일련의 행위라는 모호한 개념을 내세우는 것 자체가 바로 피고인 2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제대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자인하는 것입니다. 검사는 다른 상피고인들의 정치적 동기나 모의 과정이 상세히 묘사된 공소장 전제 사실의 입증 현장에 피고인 2도 노출시킴으로써 피고인 2와 범죄 사이의 연결고리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한 공백을 메우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재판부로 하여금 피고인 2에 대하여 부당한 유죄의 예단을 품게 하려는 시도로서 공소장 일본주의의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보입니다.
다음, 검사가 공소장의 전제 사실로 장황하게 기재한 내용 중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재판관 임명의 경위에 관한 부분을 제외하고 나면 그나마 범행의 전체적 동기라고 내세울 수 있는 내용은 2024년 12월 4일의 소위 당정대 회의 정도입니다. 그러나 검사 스스로 피고인 이는 위 회동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하는데, 그렇다면 위 회동에서 논의된 바를 누가 언제 어떻게 피고인 이에게 전달하였다는 것인지가 공소사실에 밝혀져야 함에도 이에 대한 기재는 전혀 없습니다. 만약 피고인 이가 단독 기소되었다면 피고인과 무관한 타인들의 회동이나 정치적 모의 과정에 관한 위 내용들이 공소장에 기재될 수 있었을지 의문입니다. 형사소송규칙 132조의 이 제1항에 의하면 증거 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그 증거와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과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고, 제2항에 의하면 서류나 물건의 일부에 대한 증거 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증거로 할 부분을 특정하여 명시하여야 하며, 제5항에 의하면 이 규정들에 위반한 증거 신청은 기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검사는 지난 공판준비기 이래 공소사실별로 증거를 특정하라는 재판장님의 명을 받고도 대부분의 증거를 공소사실 사망 제4항 관련, 즉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공소사실 관련이라고만 표시하였을 뿐, 그 증거들 중 어느 부분이 피고인 이에 대한 공소사실과 어떤 연관이 있다는 것인지 전혀 밝히지 아니하였습니다. 지난 2월 4일자로 제출한 입증계획서에도 검사는 여전히 시간적으로 연속되고 상피고인의 불법성과 피고인의 불법성이 상호 영향을 미치며 증거가 공통되고 상피고인들과 피고인의 행위가 윤석열 탄핵 저지 등 동일한 목적하에 연속적인 행위로서 그 목적을 밝히는 것이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서도 간접 증거로서의 가치가 있다는 지극히 추상적인 주장만 할 뿐입니다. 그러나 검사가 주장하는 연속성이 인정되려면 앞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단순한 시간적 선후관계를 넘어 행위 간의 유기적 관련성이 전제되어야 하고, 바로 그 관련성이 병합심리가 이루어져야 할 이유라고 할 것인데, 검사는 정작 이 핵심적인 연결고리에 대해서는 전혀 주장을 구체화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피고인이 취임 직후 재판관 2인을 임명해 헌재 기능을 정상화시킨 점은 검사가 내세우는 헌재 공백을 유지해 탄핵을 막으려고 한다는 목적에 정반대되는 행위로서 이에 대한 설득력 있는 설명이 없다면 애초에 피고인과 다른 상피고인들 사이에 공통의 목적 자체가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직무유기는 목적범위 아니므로 윤석열 탄핵 저지라는 목적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증사실도 아닙니다. 검사가 이를 재판 과정에서 상세히 현출하고자 하는 것은 윤석열에 대한 국민적 분노와 처벌의 필요성에 관한 인식을 피고인에게 부당하게 전이시키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설령 그러한 목적이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사유로서 심리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그에 앞서 해당 사실이 피고인의 행위와 어떠한 관련성을 가지는지에 대한 소명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단지 행위의 결과와 방향이 판이한 피고인을 시기가 인접하다는 사정만으로 연속된 범행에 포섭하는 것은 심각한 논리적 비약입니다. 관련 증거가 확연히 다르고 공범관계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피고인과 무관한 상피고인들의 증거 속에 방치함으로써 피고인에게 불리한 심증을 형성하게 하려는 시도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는 피고인 이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입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검사로 하여금 피고인 이와 관련한 증거를 형사소송규칙이 정한 바에 맞추어 새로이 구체적으로 추려서 제출할 것을 명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바이고, 피고인 이와 전혀 무관한 사실관계와 이에 대한 증거조사 결과가 피고인 이에 대한 공소사실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상피고인들과 피고인 이의 변론을 분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귀 재판부께서 위증의 공소사실을 심리하는 데 대한 절차적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형사소송법 제17조 제1호는 법관이 피해자인 때를 제척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에서 법관이 사실상 이해관계인으로서 예단을 가질 수 있어 재판의 공정성과
그에 대한 신뢰가 훼손될 위험이 크기 때문입니다. 피고인 2에 대한 위증의 공소사실은 방금 검사가 모두 진술을 한 것처럼 피고인 2가 피고인 1에 대한 재판에서 위증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 범죄 사실은 검사의 질문에 대한 답변 부분과 재판장의 질문에 대한 답변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피고인 2가 위증을 하였다는 피고인 1에 대한 재판 역시 귀 재판부가 담당하였고, 공소장의 위증의 공소사실의 내용이 된 재판장의 질문에 대해서 발문을 한 재판장이 바로 귀 재판부의 재판장님이십니다. 그리고 귀 재판부는 피고인 1에 대한 판결을 지난달에 선고하였는데, 판결문에서 피고인 2의 증언 중 일부만 믿는다는 취지의 판단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위증죄는 국가의 사법기능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개인의 법익이 직접적으로 침해되는 범죄가 아니므로 위증의 대상이 된 증인신문을 한 재판부가 피해자가 되거나 또는 전심관여에 해당하여 바로 제적 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데에 대해서는 본 변호인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 위증의 공소사실 중 절반은 귀 재판부 재판장의 질문에 대한 피고인의 답변 증언이 허위의 진술이라는 내용이고, 귀 재판부는 이미 그 피고인 2의 증언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을 포함하는 판결을 선고하셨습니다. 귀 재판부가 이미 이 사건 위증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를 거쳐 예단을 가지고 계실 것으로 보입니다. 귀 재판부가 이 사건 위증의 공소사실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공소를 제기할 때 공소장 하나만 제출하고 증거조사 이전 단계에서 법관의 예단을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백지 상태에서의 심리를 가능하게 하여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려는 공소장 일본주의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합니다. 다양한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현대 민주사회에서 법치주의와 사법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기 위하여는 재판에서의 실제 결과의 공정성 못지않게 공정하게 보이는 절차 역시 중요합니다. 재판이 단순한 기술적 사심 판단을 넘어 사회적 수용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하는 공적 작용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처럼 피고인 2에 대한 위증의 공소사실을 귀 재판부가 심리하는 것은 공소장 일본주의의 취지를 완전히 몰각시키는 것으로서 공정성을 의심받을 소지가 다분합니다. 여기에 앞서 말씀드린 변론 분리의 필요성도 함께 검토하시어 피고인 2에 대한 변론을 분리하여 재배당하여 주시기를 재판부께 다시금 간곡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소사실 인정 여부에 관한 의견입니다. 직무유기의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법리적으로 죄가 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그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도 인정할 수 없고, 위증의 공소사실도 모두 자신의 기억대로 진술한 것이지 허위의 진술을 한 것은